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 전국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해외 뉴스를 통해서 어디에서 정치적 불안이 발생했다, 어디서 뭐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도 체감을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실제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어쩌면 저희가 이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사실 뭐 이런저런 오히려 정치적인 그냥 문제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여파를 많이 미쳤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저희가 큰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뭐 IMF 네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이듬해 있었던 이제 유럽발 경제위기 정도였는데 이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정치적 요인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경제를 지금 굉장히 좀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산업 쪽은 거의 지금 숨도 안 쉬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원래 안 그래도 연말이 되면은 원래 이제 올해를 마무리를 하고 사실 지금은 이제 내년에 대한 사업 계획이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업 계획이 다 끝마친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식기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미리 나간다든지 뭐 준비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채비를 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산업계에 보면은 네. 내년 준비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에 내년 준비를 못하는 게 뭐 내년에 1분기 영향 이런 게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내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는 해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달러 패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금융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대비할 바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특히나 정부랑 같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부랑 같이 해야죠. 네, 정부가 네.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고 뭐 환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정치적 불안 요소가 단순히 지금 주식시장에 힘듦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이제 2025년 우리 경제 전체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좀 밑밥을 미리 깐 거는 네. 이유가 지금 경제 뉴스와 산업 뉴스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산업 뉴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가 나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계속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구나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치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비교적 대부분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 뉴스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네.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전국의 전국인만큼 뭐 당연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경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많으시겠지만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한동훈 여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지금 사실상 찬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사실상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한번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마감을 보시면은 이제 전장 대비 0.56% 빠진 2,428.1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시 전후 때 2,400선이 깨졌습니다. 네. 2,400선이 깨지면서 좀 차트 띄워주세요. 2,400선이 깨지면서 지금 당시에 이제 2,397.73까지 이제 지수가 많이 밀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이 깨진 거는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시간대에 장중 3% 이상 하락하면서 650선이 깨졌습니다. 네. 올해 신저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의 나감을 좀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였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8,259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이 5,776억 원, 외국인이 3,093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다 팔았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같이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럼 그거 네. 같이 보시죠. 네, 이거 같이 넘어가시죠. 코스피의 투자자별 그 매도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네. 보시면은 그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주 12월 3일이었었죠. 12월 네. 3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 뉴스를 또 이렇게 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갑자기 좀 크게 샀다. 네. 뭔가 이제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하려는 모습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12월 3일 밤에 바로 그 일이 터졌죠. 계엄이 발생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원래 이어지던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외국인의 매도가 진짜 계엄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수치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게 되면은 환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20.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보다도 4.10원이 올랐는데 장중에 1,429.2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장중에 가장 많이 오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계엄 당일에는 이제 1,440원이 돌파를 했지만 이거는 장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에 지금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1,420.6원도 이거는 언제 다시 어떻게 깨질지도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역시나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은 찬성을 하지만 탄핵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던 중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이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하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불법에 관여한 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오전에 발표가 있고 나서 윤 대통령이 이제 한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바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면담은 이제 약 한 1시간 정도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1시 50분쯤에 끝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은 두 사람이 이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비롯해서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서로 이제 이야기가 잘 안 이루어진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받고 있는 정보를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전날에 만났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조짐이 많이 보였던 게 윤 대통령이랑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그 이제 당시 계엄 당시에 네. 이제 체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계엄 자체에 대해서 많이 좀 따져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탄핵으로 몰아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바로 탄핵 심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대선이 치러야 됩니다. 네.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쨌든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라고 보고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한 몸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다음 대선은 야당 쪽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6년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2017년도 대선과 연결해서 지금 이제 많은 의원들 그리고 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오전에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런 스탠스를 봤을 때는 단순히 지금 다음 대선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지금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큰 결단을 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 대표 쪽이라 흔히들 말하는 친한파라고 하죠. 네. 한동훈 대표와 이제 같이 뜻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지금 만약에 탄핵 소추안에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아까 오후에도 계속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차기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네. 우원식 대표가 이제 오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다시 또 대통령실에서는 갈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잃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느냐? 네. 일단 저는 딱 이 화면으로 모든 것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바로 올려주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달러 지수는 지속적으로 사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한 107 정도까지 올라간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는 달러 강세가 조금씩 주춤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면 사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통화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통상적으로 원화 가치는 높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 전 세계적인 통화 가치, 통화의 교환 가치는 분명 달러의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화 가치가 올랐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다. 네.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금융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원화를 팔고 경제 뭘 하고 해서 결국 이제 원화를 누군가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 환율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각국 수반들이 방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방한 일정은 속속 다 취소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총리가 5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방한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고,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역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한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네.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더욱 조금 더 그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 이쪽에 있는데요. 이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 국가의 수반이 지금 서울에 방문해 있는데 네. 그 서울에서 계엄령이 발동됐다는 거는 네. 사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나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는 뭐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베트남에 방문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갑자기 그 도시에서 계엄령이 발동됐다. 어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런 일이 사실 우리나라에 발생을 했다는 거고, 사실 올해와 작년은 엔데믹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시기 위한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2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외국인 방문객은 그 팬데믹 이전만큼 100% 채우진 못했지만 거의 한 90% 넘게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하필이면 이럴 때 우리나라가 K 콘텐츠, K 푸드, K 컬처, K 팝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 가던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세계 각국
외국이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여행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사실 한국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건 안전한 거죠. 안전이죠. 이 네. 치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보니까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 유치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밸류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밸류업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였기 때문에 이 밸류업이 동력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입니다. 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업종이 52주 신고가 아니면 사상 최고가. 그쵸. 사실 금융업종에 뭐 우리가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뭐 이런 그 금융지주 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주식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가 내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바로 이 일이 발생하자마자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걸 보면 네. 밸류업이 확실히 좀 동력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도 좀 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아직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 매년 우리는 이 부분을 기대하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거야. 올해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거야. 이것을 항상 매년 기대를 해왔었는데 네. 사실 이 정도의 정치적 불안이 발생하게 된다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좀 쉽진 않을 것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평가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 12월 2일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내수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그 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게끔 뭔가 정책적인 지원과 정책을 수립해 봐라라고 네. 이제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12월 3일부터 계엄령이 딱 선포된 이후 네. 국정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쵸. 이 부분도 내수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내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4분기는 원래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있고 네. 연말 있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설날 있고 이러다 보니까 4분기와 1분기는 그나마 사람들이 좀 기분만 좋으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기에 정치력 불안으로 인해서 뭐 4분기 뭐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그 시위와 집회로 인한 또 누적 피로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소비에 상당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얘기해봐야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저는 그럼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외환시장 그 환율이 그럼 1,400원 이상이 뉴노멀이 될 것이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통화 가치,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통화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1,300원대로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는 말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너지 수입할 때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든 산업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제조업이 돌아가고 네. 그 제조업이 돌아간 것에서 이제 우리는 월급을 받고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모든 것들의 금액이 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도 네.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네. 그 부분 한 가지랑 이게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 자금 조달 리스크가 발생할 뻔했던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외 조달 리스크, 자금 조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좀 황당하지만 네.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안 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연장시켜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면 안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서 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외 신인도 하락 때문에 자금 조달 리스크가 생기면 어쩌지? 네. 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현상이 정말 경제, 사회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한동훈 여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이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던 그 명단이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원장이랑도 통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 1차장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홍장원 1차장의 주장이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많이 지금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홍장원 1차장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한번 사진을 일단 먼저 띄워주시면은 네. 네, 여기서 지금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안경 끼고 계신 분이 홍장원 사진 올려주세요, PD님. 네, 홍장원 1차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전화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제 명단은 그 다음날에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여인영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그 네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네네. 여러분 조금만.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원고가 지금 섞여버려가지고. 네네네. 네. 일단은 명단은 그냥 바로 좀 띄워주십시오. 명단 띄워주시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했던 체포 명단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있었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목사,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명의 선관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는 지금 헷갈리지만 어쨌든 노총위원장이 13명을 지금 체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하면서 여기에 잘 보시면은 한 사람이 되게 특이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만 지금 여당 쪽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증거 자료가 나왔던 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당사에 갑자기 이제 이런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네.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금 사실로 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찾아봤다가 네.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탄핵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 차장의 홍 차장의 이제 이야기로는 어쨌든 여인영 방첩 사령관과 통화를 했을 때 이런 명단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물론 좀 저희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워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지금 국정원장의 이야기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이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 차장 같은 경우에는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국정원장은 지금 잡아들이지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기자들도 헷갈려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워딩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났을 때 제가 홍 1차장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혹시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지금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홍 1차장이 이제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제시했다라는 취지로 묻자 그런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시가 만약 있다면 원장인 저에게 지시가 오는 게 맞다. 네. 제가 아는 한
대통령과 홍 1차장은 개인적 친분이 없다. 1차장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홍 1차장이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네. 상임위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한번 밝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1차장이 이제 체포조에 대해 보고했다라고 한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1차장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 듯 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 네.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자든지 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조 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잘 보면은 홍 차장의 말들은 다들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 원장의 말은 되게 좀 불안정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기억하기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조금 더 진짜로 살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체포조에 대한 명단이 지금 이제 이미 언론에 다 배포가 돼서 네.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 차장의 이야기에 좀 더 지금 그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때 이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여인영 방첩사령관 경질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에 관한 대기 발령을 또 지시한 걸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 원장 이야기보다는 네. 홍 1차장의 이야기에 조금 더 사실에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으로 바로 전해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오늘 그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사실 그 결과물보다는 네네. 지금은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상수지에 이런 계엄 사태를 비롯한 탄핵 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는 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이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10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가 9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6달째 흑자 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일단 네. 수출이 좋고 여러 가지 측면 상품 수지, 그러니까 수출이 좋은 거죠. 수출이 좋고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승용차 이런 곳들에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비상 계엄 사태가 이 경상수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송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냥 답변을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지난 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일어났던 영향이 조기에 수습된 측면이 있고 시장 심리에 영향은 있었지만 그건 단기에 그쳤다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경상수지는 기본적으로 대외 여건, 수출 경기, 대외 경기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이 흐름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 정치 이벤트가 현재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네.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의 일은 경상수지에 딱히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 전국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자본 투자를 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국가와 기업가들에게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그 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사태에도 한국 경제는 괜찮다는 내용의 수십 통의 레터를 주요국에 발송 중이다. 새 부총리 취임 등
등을 제외하고 정치적 사건으로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보낸 거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다음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및 파면 당시에 이어서 처음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가 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기재부는 사실 그 주요국들에게 이 투자 서한을 발송하기 이전에 그에 앞서서 글로벌 신평사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아니면 투자자들 이런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이미 발송을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자본시장에서 돈이 쉽사리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평사, 금융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바로바로 보내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나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만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외국 국가들에게 우리는 아직 그 경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시스템이 탄탄하다라고 하는 식을 설득을 네.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게 네. 바로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서한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를 담아서 이 긴급 서한들을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글로벌 투자업계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데 그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계엄령 선포 해제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 인사이트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그 내놓은 얘기를 보면은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다. 결국 문제는 발생했지만 빠르게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 사태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해소가 된다면 정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가 되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도 그렇고 경제에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되게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 것이 네. 이런 계엄 사태와 같은 이런 불안 요소가 다시 한번 발생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2차 계엄은 절대 없다라고 오늘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김 직무대행이 오늘 국방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앞서 군 인권보도센터에서 사실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 2차 계엄에 그 소문에 네. 발원지가 됐습니다. 거기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보면은 2차 비상계엄 의황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다라면서 지휘관 이상은 12월 8일까지 지휘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12월 8일까지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12월 8일에 2차 계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오전 일찍부터 굉장히 많이 맞아요.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당연히 국민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많이 이제 불안에 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2차 계엄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 등을 이번에 지시를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이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일단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뭐 여러 지금 뭐
아무도 사과를 안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지금 관련됐던 그 이제 충안파라고 하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직무대행이 대신 지금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뭐 아시겠지만 해임이 아니고 지금 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지금 관사에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달 안에 지금 이사를 가면 된다고 해서 뭐 여전히 거기 있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면직을 했느냐? 네네. 면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들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면직이나 이제 면직을 당할 경우에는 일부를 못 받게 되고요. 파면 당할 그것 때문에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명예 때문에 명예겠죠. 네, 명예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진짜로 파면한다는 거는 정말로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이게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 당국에 계시는 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단 일은 벌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설득하는 작업은 아마 먹힐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스터디를 꽤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먹힐 텐데 만약에 이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설득은 이게 전국 불안이 지속되면 설득으로는 그때부터는 이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는 부분들을 네.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7일 내일이죠. 내일 저녁 7시에 이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내일까지도 어쩌면은 다들 좀 불안해하면서 많이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통신업계에서도 그러니까 내일 7시, 네. 내일 7시에 그 이제 통신망의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플랫폼 업체라든지 아니면 통신 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도 네. 내일 분명 과부하가 걸릴 텐데 전 국민이 아마 다 그것을 뉴스를 보고 라이브를 보고 할 테기 때문에 혹시 네. 이게 라이브로 나오나요? 국회 방송에서는 볼 수 있죠. 국회 방송에서 볼 수 그리고 이제 있어요. 아마 이때는 다들 이제 방송국들이 풀단을 짜서 아마 들어갈 그렇겠죠. 겁니다. 네네. 아마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그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것들을 네. 우리 또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단신 있나요? 네. 단신 하나 있긴 한데 네. 이거 뭐 그냥 그 작년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 작년의 일자리가 지금까지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소치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늘긴 늘었는데 네. 정말 조금 늘었다는 거죠. 역대 최소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단신으로 준비한 이유는 그만큼 사정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으로 이 단신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3프로 뉴스룸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할 거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오늘 사실 제가 정치적인 뉴스를 너무 많이 전달드려서 네. 좀 저도 지금 마음이 무겁고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많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번 주말 안에 좀 이 사태가 많이 해소가 돼서 다음 주에는 조금은 다시 밝은 뉴스를 많이 전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쪼록 여러분들 주말 안녕히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